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미 3년을 넘어서며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복잡한 국제 분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서방과 비서방, 나토 확장과 러시아의 안보 우려라는 거대한 구조적 충돌이 얽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 언제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 이후 국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근본적 이유. 양측의 타협 불가능한 목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는 본질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제로섬 게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러시아 문명권의 생존을 위한 실존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세계의 일부이며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소 목표는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도록 보장받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완전한 영토 회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점령지의 탈환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전쟁은 독립국가로서의 생존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며 어떤 형태의 영토 양보도 침략자에 대한 항복으로 인식됩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 서방 안보체제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최소 목표와 우크라이나의 최소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점을 찾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근본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사적 교착과 소모전의 함정. 전쟁 초기 러시아는 신속한 정격전을 통해 키이우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예상 밖의 저항과 서방의 신속한 군사 지원, 그리고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패로 인해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키이우 포위 작전이 좌절된 이후 전쟁은 동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전선은 대체로 고착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인명 손실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병력이 많고 방어 전술을 통해 점령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여름 반격 작전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서방의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식 참호전의 현대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역설적으로 전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어느 한쪽도 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대리전 구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을 넘어 사실상의 국제적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 정보,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동시에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반면 중국, 이란, 북한 등 비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며 서방의 제재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고 이란과 북한은 드론과 포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게 러시아의 패배는 서방, 특히 미국의 일방적 승리를 의미하며 이는 자국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 구조는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역량만으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지만
서방의 지원 덕분에 싸움을 계속할 수 있고, 러시아 역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의 지원으로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자체적으로 전쟁을 종결할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내부 정치적 통합과 후퇴 불가능의 논리. 푸틴에게 이 전쟁은 정치적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시작했지만 이제는 러시아의 실존을 위한 투쟁으로 프레이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전쟁을 지지하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조장되었고 반대 의견은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의미 있는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낸다면 그것은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전시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항전 의지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줘야만 국내 결속과 서방의 지속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영토 양보를 포함한 협상을 제안한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지도자 모두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협상과 타협은 약자의 선택으로 인식되며 어느 쪽도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2. 전쟁 종결 시나리오와 가능성. 지속적 소모전과 사실상의 분단.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전쟁이 명확한 승자 없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실상의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나 키프로스 분쟁처럼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 휴전선만 존재하는 얼어붙은 분쟁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선을 따라 형성된 사실상의 경계선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점령지를 계속 통제하면서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탈환할 능력은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간헐적인 폭격과 국지적 충돌이 계속되지만 대규모 공세는 양측 모두 시도하지 않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계속하지만 초기의 열정은 식어가고 우크라이나 피로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3국 중재를 통한 휴전협정. 중국, 터키, 인도 등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강대국들이 중재에 나서 휴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하며 2023년에 이미 평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양측 모두 지쳐가는 상황에서 명분을 지키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한 휴전, 비무장지대 설치, 평화유지군 배치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토 주권 문제는 미래 협상으로 유보되어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전쟁 휴전 협정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양측이 더 이상의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이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양측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으로 협상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향후 2-3년 내에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 변화를 통한 전쟁 종식. 장기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여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엄청난 인명 손실이 누적되면 엘리트층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징집 회피와 국외 이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사회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푸틴 정권이 교체되거나
크렘린 내부에서 새로운 실용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새 지도부는 전쟁 책임을 푸틴 개인에게 돌리고 명예로운 종전을 추구할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습니다. 푸틴은 권력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으며 반대 세력은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체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가 반드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서방 지원 축소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또 다른 가능성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피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자국 우선주의 정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위기와 경제 침체로 인해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서방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현실적인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최소한 2022년 2월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주장할 것입니다. 협상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3. 각국의 손익계산서. 러시아 피로스의 승리.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제한적입니다. 영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지만 이는 전쟁 초기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전체 장악이나 정권 교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성과입니다. 점령지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으며 재건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전례 없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의 철수, 기술 이전 차단, 금융 제재, 에너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인도 등과의 무역으로 완충 효과를 얻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낙후와 경제 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숙련된 젊은 인력의 해외 이탈은 미래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명 손실도 엄청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이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길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서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인도, 이란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켜 단기적인 정치적 결속을 이뤘습니다. 또한 서방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일부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손실이 이익을 크게 상회합니다. 설령 점령지를 유지하더라도 그 대가로 치른 경제적, 인적, 국제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피로스의 승리, 즉 너무 큰 대가를 치러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생존의 대가. 우크라이나의 손실은 참혹합니다.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산업시설, 인프라, 주거지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이며 전후 재건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토의 약 20%를 잃었으며 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것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국가로서 생존했습니다. 전쟁 초기 많은 관찰자들이 우크라이나의 빠른 패배를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예상을 깨고 저항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동부와 서부, 러시아어권과 우크라이나어권 사이에 분열이 있었지만 전쟁은 이를 극복하고 단일한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영웅적 국가로 인식되었으며 전례 없는 국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서방의 최신 무기와 훈련을 제공받아 사실상 나토 수준의 군대로 발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었으며 전쟁이 끝나면 서방 경제안보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전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으며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깊으며 진정한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서방 전략적 승리인가 부담인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나토의 결속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러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강력한 신규 회원국을 얻었으며 동맹의 목적과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독립과 기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방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영토 주권의 원칙을 수호한다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천억 달러의 군사재정 지원은 서방 국가들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이는 생활비 위기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장기화되는 전쟁은 우크라이나 피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과 비서방의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개도국들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이는 글로벌 사우스와 서방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서방의 도덕적 권위도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개도국들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는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아프리카나 중동의 분쟁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방은 단기적 전략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장기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이 비용이 지속 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과 비서방 국가들 어부지리의 수혜자. 중국은 이 전쟁에서 가장 영리하게 처신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을 피하면서도 러시아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를 사실상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의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얻었습니다. 인도 역시 수혜자입니다. 인도는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석유를 대량 구매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동시에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도 유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했습니다. 이란과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비서방 국가들도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서방의 의심과 견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지나치게 약해지면 중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서방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된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